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화학과의 최정모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아까 제일 이른 팀은 4시 40분에 출발하셨다고 했죠. 이른 아침부터 이 먼 곳 서울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왔는데요. 저는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어제 와서 자고 지금 이제 아침에 여기 재단으로 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생물리화학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학문의 이름이거든요. 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어떻게 이름 안에 생물과 물리와 화학이 다 있을까 이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리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청소년 분들이시니까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해서 저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이라는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학.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과목으로서 과학을 공부를 아마 하실 텐데요.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이제 나눠지기 전에도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 이제 정의 내리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냥 간단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연계에 있는 현상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배우는 교과목 중에 사회라고 하는 교과목과 비교를 한다면 인간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상을 설명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해보고 싶은 포인트는 설명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들은 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한번 짚은 다음에 제 학창 시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출신이라고 해도 근데 서울의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교육적으로 다 발전돼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저는 조금 교육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학원이나 이런 것도 거의 이제 동네 보습학원 정도밖에 없었고 예를 들어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전혀 모르면서 그렇게 중학교까지를 다녔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제가 과학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책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양한 교양 도서들이 있죠. 그런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자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학문 분야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저의 마음을 끌었던 것이 바로 화학입니다. 제가 이제 전공을 화학으로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캔 같은 것도 있고요, 플라스틱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재료들이 존재를 하지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화학이 아니죠. 그때는 저희는 이제 물상이라고 불렀는데 과학 수업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원자와 분자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각각의 특징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단 120여 가지의 원소들을 가지고 설명이 된다. 사실 우리가 이 120여 가지를 고루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20개 남짓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어떻게 붙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어떻게 쪼개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채로운 세상이 다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와 진짜 멋있다, 이런 게 설명이 된단 말이야,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기억을 할 정도로 그 뭐랄까요,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화학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화학을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 때 이런 화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내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학문 분야에는 관심이 없었느냐? 비슷하게 이제 생물학이 있어요, 그렇죠? 생물은 사실 저한테는 완전한 암기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기관들 이름을 외우고 동물이 구성되어 있는 기관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외우는 것이고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복잡해서 이건 그냥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생물학도 깊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화학에서 이제 원소 개념에 대응되는 것이 생물학에서는 세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동물이건 식물이건
미생물이건 모든 생명체들은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명체들의 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걸 또 깨닫고 나니까 생물학도 재밌다. 이게 이제 이런 다양한 세상을 설명을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교수님은 설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요. 네, 저는 설명하는 거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고, 제가 이제 유학을 나갈 때도 거기 자기소개서에 나는 설명이 너무 좋아요, 설명을 더 배우고 싶어요, 절 뽑아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이제 지금 제가 화학과 생물학 얘기를 했는데, 물리는 어땠을까요? 물리야말로 사실 설명을 잘 하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리는 싫어하진 않았던 게요, 요 책들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우리 정재승 교수님께서 제가 중고등학생 때 이 책들을 쓰셨고요, 계속 개정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멋있는 이제 표지들이 됐는데요.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거의 초판 나왔을 때일 텐데, 그땐 조금 이거보다는 촌스러운 그런 디자인으로 된 책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들을 보면서 이 과학에 대한 관심사를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정재승 교수님의 책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스티븐 호킹 선생님이 쓰신 시간의 역사, 뭐 아니면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과학 물리학 책들이. 그런 책들을 보면서 우주는 너무 멋있고, 뭐 아니면 소립자의 세계는 너무 신기하고, 이런 생각들은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교양 차원에서 그냥 뭐랄까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겉핥기식으로 배웠을 때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막상 학교에 가서 물리를 공부를 했더니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물선 운동이니, 뭐 도르래가 어땠느니, 빗면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이 어떠니, 뭐 전기와 자기 V는 IR 뭐 이런 거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이런 걸 했습니다. 이건 도무지 저한테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시험을 보면 제가 점수를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공식들을 막 배웠는데 그 공식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리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학문인데도 이 설명 방식은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물리학, 특히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학은 별로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화학이었고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물리학이었습니다. 제가 책으로 물리를 배운 것들은 재미있어 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학과 공부로서는 물리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학부를 이제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과학에 대한 꿈을 막 키워 나가다가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뭐 끝판왕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 이제 입학을 해서 더 깊이 있는 이제 과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화학을 제가 막연하게 화학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했던 것을 이제 전공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학은요, 자세히 뭐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다양한 분야들이 또 화학 내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게 되면 이 분야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되어 전공 과목을 배울 때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이런 화학의 세부 분야들을 전공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화학의 깊은 세계에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화학은 무엇일까요? 뭐 이건 맞출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제가 가장 좋아했던 화학은 물리화학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물리를 싫어했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물리화학을 좋아하지? 왜냐하면 저는 설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화학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그 수많은 물질 세상을 우리가 몇 개 안 되는 원소들의 움직임으로, 원자들의 움직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에 제가 매력을 느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왜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화학을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 주위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화학 결합을 설명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이래, 전자가 8개가 차면 안정해 라고 배우지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물리화학을 배웠더니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원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얘네들이 어떻게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어떻게 화학 결합을 이루고 그 화학 결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물리를 안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물리화학이라는 과목에 거부감이 있었고 처음엔 사실 그렇게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는 법을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제가 결국 궁금했던 설명,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물리화학을 알아야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화학 결합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재미를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지 하면서 물리화학 수업들도 막 듣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화학을 제대로 하려면 물리를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양자역학인데요. 이 얘기는 제 아들입니다. 조금 이제 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제 아들이 3살 때 이제 꼭 아빠 서재에 들어와가지고 책을 막 꺼내요. 당연히 읽겠다고 꺼내는 건 아니고 가지고 놀려고 꺼냈는데 첫 번째로 꺼내는 책은 항상 이 양자역학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과학자가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엔 표지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 아기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 꺼내서 첫 페이지를 펼치고는 덮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꽂아놓지는 않고 꽂아놓는 건 이제 제가 하는 일이고 그 덮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고는 덮는 걸 보면 과학자가 되기는 힘들겠다 또 이 생각을 다시 하긴 했었는데요. 네, 이제 좀 귀여운 사진 하나로 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주의를 한번 끌어보려고 넣은 사진이고요. 결국 물리화학을 하려고 하면 물리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화학 결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을 알아야 돼요. 근데 화학과에서는 한 학기 동안 양자역학과 그리고 그거의 화학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의 내용을 엄청 빠른 속도로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소화를 못했는데 이제 수업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생기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과에 가서 수업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과에 가서 양자역학 수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또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서 양자역학 1을 듣고 양자역학 2를 듣고 대학원 양자역학 1을 듣고 대학원 양자역학 2를 듣고 다 들었는데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물리화학을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이제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돼서 이제 뭘 하고 살까 하다가 나는 아직 설명을 충분히 못 배운 것 같아.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겠다. 대학원 제가 근데 뭐 제 모교인 카이스트를 이제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카이스트에서 이제 수업을 제가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고등교육재단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는 정문이 있기는 한데 별로 그 정문 자체가 유명하지는 않아서 그냥 이제 화학과 건물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저도.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5년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고요. 맨날 요 앞에 있는 문으로 제가 그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연구실로. 자, 여기에 가서 제가 이제 물리화학을 더 깊게 공부를 하려고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양자역학 얘기를 제가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이 교수님은 그러면 양자역학을 적용하는 일을 했겠거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가서 또 공부를 해보니까 새로운 분야가 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생물리 화학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양자역학을 더 깊게 적용하는 그런 분야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유학을 갔지만 막상 가서 또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가 또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생물리화학이라고 하는 요 생물과 물리와 화학의 접경지대에 있는 이런 분야였고요. 요게 이제 뭔지를 그래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제 마음을 뛰게 했는지, 제 가슴을 뛰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화학과 물리학과 생물학이라고 하는 3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뭘 하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도 이제 화학과 물리학과 생물학이 뭔지 감은 있으실 거예요. 화학과 생물학과 물리학의 접경지대에 있는 학문이라고 하면 뭐를 연구를 하는 걸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 벤 다이어그램에 말하자면 요 중심에 있는 분야가 되겠죠. 자, 먼저 화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인가요? 화학하면 한 단어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분자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화학의 설명의 핵심 목표는 분자입니다. 분자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분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화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은 분자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학은요? 생물학은 뭐 생명체, 생명현상이겠죠. 생명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리학이 조금 애매해요. 저도 고등학생 때 물리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 공부하는 학문인가, 이 정의를 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리학은 힘과 에너지에 대한 학문이야 뭐 이렇게 요약을 하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물리학이 다루는 범위는 아주 작은 소립자에서부터, 쿼크라고 하는 소립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대상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사실 물리학은 물질 세상도 다루고요, 생명 현상도 다룹니다. 지금 화학과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들도 다릅니다. 그러면 물리학을 물리학답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이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제 제가 이 의문을 품게 된 지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물리학을 제가 요약을 한다면 물리학은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의외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물리학자들이 잘하는 것은 모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모형을 세워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잘하는 일이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제 유명한 농담이 하나 있어서 농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제 시골에 농장이 있었습니다. 농장에 농장 주인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닭을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농장이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고 싶다. 그리고 건물에서 이 닭을 키우고 싶은데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이 닭들을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이제 이걸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배움이 깊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서 컨설팅을 받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러기에는 이제 자신이 없었고, 근데 때마침 옆집에 이론 물리학자가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아저씨가 그 이론 물리학자를 찾아갔죠. 이론 물리학자니까 뭐든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당신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또 이론 물리학자들은 문제라고 하면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정보를 받아서, 농장의 정보를 받아서 이제 집에 틀어박혀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전화를 했습니다. 농장 주인한테 우리 집으로 오시오,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 주인이 신나가지고 이제 달려갔죠. 갔는데 종이에 이제 본인의 풀이를 딱 써가지고는 주면서 자, 읽어보세요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뭐라고 시작을 하냐: 모든 닭은 구체고 밀도가 동일하며 공기의 효과와 중력의 효과를 무시한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포인트에서 터져야 되는데 네, 역시 이게 오래된 농담은 별로 재미가 없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물리학자들을 놀리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현실 세상에 있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모형으로 바꾼다. 그리고 그 모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이제 놀리는 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여러분이 물리학 문제를 풀 때면 항상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몇 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항상 문제에 이런 게 주어지죠. 단 중력 가속도는 g이고 실의 질량, 도르래의 마찰 및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아마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일 텐데 도르래 문제예요. 아니, 실의 질량 있죠. 도르래의 마찰 있죠. 공기 저항 존재하죠. 중력 가속도는 뭐 g라고 그냥 글자로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분명히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대상들을 다 무시한다. 없다고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안 맞습니다. 이걸로 문제를 풀면 실제로 우리가 도르래 운동을 기술을 하려고 할 때 100% 맞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물리학의 강력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물리학은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찾아서 그걸 모형으로 만듭니다. 도르래의 움직임을 묘사를 하는데 실의 질량, 도르래의 마찰, 공기 저항 있어요. 있지만 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이 도르래 자체에 달려있는 질량이겠죠. 이 질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100% 이해를 하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실의 질량, 도르래의 마찰, 공기 저항은 부차적인 효과를 주는 것뿐입니다. 자, 앞에 제가 진공 속의 구체 닭을 가정했던 그 이제 물리학자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도 그렇게 하고 끝냈으면 사실은 제대로 된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물리학자라면 아마 이제 그 농장 주인이 계속 그걸 읽어 나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결론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요 정도 수를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될 것이다. 자, 이제 다른 요소들을 집어넣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력의 효과를 넣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공기의 효과를 넣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달개 모양을 구형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달개 모양으로 넣으면 또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리학의 파워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는 너무너무 대단했었기 때문에 뉴턴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태양계의 움직임을 처음 기술을 했을 때 모든 과학자들이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지구와 태양이 있다 그랬을 때 물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다루냐면 태양을 하나의 점이라고 보고요. 지구를 하나의 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질량이 그 점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움직임을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을 기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감히 물리학은 모형이다라고 제가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모아서 보면 생물리화학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명에 관련돼 있는 분자들을 연구를 하는데 모형을 세워서 연구를 하는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세포입니다. 세포 중에서 대장균은 이제 꼬리가 있거든요. 그 꼬리 부분을 확대를 해서 상상의 나래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덩어리들이 이것저것 보이는데요. 각 덩어리는 분자를 하나하나 묘사를 하고요. 실제 세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다른 종류의 분자들입니다. 다른 역할을 하는 분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세포 예를 들어서 세포의 막과 세포벽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할 수 있고 뭐 개의 꼬리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생명 현상을 우리가 분자로 본 다음에 이 분자들을 모형화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생물리화학이 하는 연구입니다. 자, 그 생물리화학이 가장 좋아하는 분자는 단백질입니다. 가장 많이 연구를 해온 분자는 단백질 분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요.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뭐죠? 파우더 뭐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뭐 달걀 흰자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 고기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많이 먹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 단백질 하면 과학자들은 사실 이걸 떠올리기보다는 중요한 놈들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그냥 다양한 직업을 나타내는 만화를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생명체 안에서 일꾼 역할을 하는 분자들입니다. 다양한 화학 반응을 매개를 하고요. 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몸 안에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하고 외부에 이제 어떤 나쁜 놈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서 싸우는 면역 반응에서도 단백질 분자들이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모든 일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단백질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중요한 분자다 보니 이 생물리화학에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하고 있죠. 자, 단백질을 근데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할 기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니까 인간이 기계를 만든다라고 하면 자동차 같은 복잡한 걸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만들죠? 부품을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그 부품을 조립하는 식으로 보통은 일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것은 지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이 눈과 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을 먼저 만들고 부품을 합치는 식으로 일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단백질을 조립을 한다. 세포가 자기가 쓸 단백질을 조립을 한다. 세포는 눈이 있나요? 뇌가 있나요? 손이 있나요? 없죠. 인간처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냐면 하나의 긴 끈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비즈 공예로 만든 팔찌 내지는 목걸이죠. 팔찌 내지 목걸이의 양쪽을 끄는 버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생겼다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고 요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고분자입니다. 고분자라는 것은 이렇게 단위체가 되는 애들이 쫑쫑쫑쫑쫑쫑 연결이 되어 있는 큰 분자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단위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단위체들을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미노산이라는 용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비즈공예로 표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저 쫑쫑쫑쫑 반복되는 단위체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이런 애들은 고분자는 고분자인데 동일한 종류의 단위체들이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단백질 분자들은 여기 지금 서로 다른 색깔로 오른쪽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단위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고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슬로서 작용하는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다양한 화학적 구조를 갖습니다. 뭐 이걸 여러분들 뭐 지금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이게 엄청 이제 뒤에서 중요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이제 보면 화학자들은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는데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고 얘들끼리는 서로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서로가 싫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즉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을 작용하는 애들도 있고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작용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슬이 쫑쫑쫑쫑쫑쫑 다양한 종류가 들어있는데 이 구슬들끼리 빨간색 구슬은 빨간색 구슬을 좋아하고 빨간색 구슬은 파란색 구슬을 싫어하고 빨간색 구슬이 초록색 구슬은 적당히 좋아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슬을 제가 예를 들어 공기 중으로 탁 던진다. 구슬이란다. 그 비즈 예를 들어서 그 끈을 이제 공중으로 던진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잡아당기는 애들끼리는 잡아당기고 미는 애들은 밀으면서 뭔가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맞죠? 그냥 아무렇게나 어그러지는 게 아니라 잡아당기고 미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얘가 모양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백질 접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쭉 끈같이 처음엔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구슬들 자체가 잡아당기고 미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들이 서로 잡아당기고 밀면서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빼곡하게 서로 접혀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단백질 접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이 접기를 하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긴 끈을 접고 접어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기계를 만드는 것과는 좀 달라요. 세포가 단백질 기계를 만들 때는 그냥 긴 끈을 만들고 근데 그 긴 끈 안에 이 구슬들이 제 위치에 있기만 하면 걔네들이 세포가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 기계로 조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물리화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예요. 자, 그럼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구조, 그렇게 해서 이제 접혀져서 만들어진 구조는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얘는 뭐 하는 놈이죠? 적혈구에 붙어 있는 녀석이고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뭐 물론 뭐 진짜라기보다는 이제 그 분자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동글동글한 작은 원들은 원자를 상징을 하고요. 그게 이제 모여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파란색 2개, 빨간색 2개의 이제 조금 더 작은 소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진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2개가 보일 겁니다. 2개가 아니고 사실은 4개인데 파란색인 애들은 가려져서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이 영역이 뭐냐면 햄이라고 불리는 분자인데 저기에 산소가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서 그 산소를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구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햄이라는 분자가 붙어있는 주위에 지금 보시면 그렇게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공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주위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구슬이 좀 잘못되면 제가 저기의 구조를 망쳐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구를 막아버리는 꼴이 돼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세상에서 신기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이 산소가 그냥 이렇게 딱 붙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붙냐면요. 이렇게 산소가 붙으면서 전체적인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붙는 쪽으로 구조를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산소 분자인데 저 산소 분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어서 얘를 더 강하게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저 위치에 물 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산소가 많은 환경으로 가게 되면 산소를 이제 붙들게 되고요. 산소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의 세포 이 몸에 있는 세포는 산소가 많은 환경이 아니죠. 거기에서는 얘가 물을 달고 다니다가 헤모글로빈이 폐로 오게 되면 폐 쪽으로 혈류를 타고 폐 근처로 오게 되면 거기에서 산소가 많은 환경이 되니까 산소를 받아서 붙들고 그리고 이제 각 몸으로 갑니다. 몸에 이제 각 세포들로 가면 거기는 이제 걔들은 산소가 막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소를 뺏어가요 애들이. 그러면 다시 물 분자를 하나 달고 얘가 다시 폐로 돌아와가지고 산소를 받아가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만약에 근데 이 산소보다 더 강하게 결합하는 분자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모글로빈들이 일을 못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산화탄소입니다. 여러분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뭐 차 안에서 이런
탄 같은 거를 펴놓고 돌아가신다고 할 때 나타나는 게 이 일산화탄소인데요. 일산화탄소를 들이키게 되면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입니다. 걔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이제 맛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흡수를 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걔가 발생을 하면 그게 이제 폐로 들어가겠죠. 폐로 들어가서 거기에 산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일산화탄소들도 있을 텐데 얘가 일산화탄소에 더 강하게 달라붙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일산화탄소를 달고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몸에 있는 세포들은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일산화탄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포들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죽는 데는 뇌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금방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연구를 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얘를 쫑쫑쫑쫑쫑쫑 이 서로 다른 구슬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구슬들이 결국 구조를 결정을 합니다. 구슬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이 돼 있느냐, 어떤 색깔의 구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의 구조가 최종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구슬이 하나 바뀐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헤모글로빈의 구슬인데요. 알파벳은 그냥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6번째 자리에 E라고 돼 있는 E라는 알파벳이 V라는 알파벳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깨지는데요. 구조가 깨지는 일은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고 구조 자체는 비슷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은 이제 대충 음전화 양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부분이 그냥 뭘 보시면 되냐면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구조 자체는 헤모글로빈 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산소랑 달라붙는 거랑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요거 하나가 바뀜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이 자기들끼리 달라붙게 됩니다. 헤모글로빈 분자가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가 바로 그 아까 구슬이 바뀐 부분이고요. 그 부분 하나가 바뀌면서 헤모글로빈 분자가 원래 4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면 끝이어야 되는데 그 4개 붙은 애의 바깥 부분에 스티커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 스티커로 다른 헤모글로빈을 가서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쭉 긴 섬유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헤모글로빈 분자의 성질이 바뀌어서 이렇게 긴 구조를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쟤는 어디 있다고요? 헤모글로빈 분자는 적혈구 안에 있죠. 적혈구가 모양이 바뀝니다. 원래 도넛 모양으로 동글동글 예쁘게 생겨야 되는데 길쭉한 끈들이 딱딱한 끈들이 막 안에 생겼어요. 끈이 아니죠. 길쭉한 막대기들이 막 안에 생겼어요. 걔들이 세포를 찔러가지고 밀어가지고 세포를 이런 길쭉한 세포 모양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얘를 겸상 적혈구라고 부르는데요. 겸상은 겸은 낫이라는 얘기고 낫 모양으로 생긴 상은 모양이니까 낫 모양으로 생긴 적혈구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자, 이 현상 자체는 우리가 그냥 현미경, 여러분들 그냥 저기 생물 실험할 때 쓰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요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의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를 보면 겸상으로 생겼다는 거, 낫 모양으로 생겼다는 건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단백질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얘는 혈액 안에서 혈관을 막습니다. 동글동글해야 이 혈관 안을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으니까 얘들이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피가 잘 안 통하죠. 피가 잘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빈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겸상적혈구 증상이 나타나 있는 분들은 빈혈 현상을 계속해서 겪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의사들이 처음에 이걸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전 자꾸 빈혈이 일어나요. 막 이래서 철분을 먹어 막 이랬다가 이게 빈혈이 일어나서 좀 연구를 해봐야겠는데 싶어가지고 그게 막 유전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의 이 혈액 속을 들여다보니까 적혈구들이 다르게 생겼네. 낫 모양으로 생겼네. 이제 의학적으로 보고를 하겠죠. 왜 낫 모양으로 생겼는지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분자까지 가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리화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구슬이 바뀌면 다른 것으로 바뀌면 그것이 낫 모양의 적혈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가? 들여다보니까 그게 헤모글로빈 분자가 원래 4개가 붙어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얘들이 띡띡띡띡 붙어가지고 긴 막대기를 만들었어. 이게 왜 일어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리화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생명 현상까지 설명할 수 있는 너무도 아름다운 학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저는 설명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생물리화학이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정말 복잡해 보이는 현상을 분자 차원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여기다 내 뼈를 묻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이 생물리화학을 저의 분야로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요 이제 한 4분 5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 요 이제 이 단백질의 구슬들이 어떤 순서로 끼어 있는가를 우리가 서열 정보라고 부릅니다. 요거에 이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실험적으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그렇습니다만 돈이 굉장히 싸요. 요걸 찾아내는 데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단백질들의 서열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찾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이러이러한 서열이 됐을 때, 자, 우리가 얘랑 얘는 미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랑 얘랑은 잡아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정보를 가지고 쭉쭉쭉쭉 서열에 있는 걸 공중에 집어던졌을 때 최종적인 구조가 뭐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지 않습니다. 실험적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기술들을 실험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X선 결정학, 핵자기 공명 분광학, 저온 전자 현미경 등등등이 다 이제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나온 분야가 되겠고요. 그래서 노벨 화학상 등등 여러 가지 노벨상을 여기서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실험조차도 돈이 많이 들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컴퓨터로 이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건 어렵겠죠. 이 구슬이랑 이 구슬은 좋아해, 이 구슬이랑 이 구슬은 싫어해 라는 정보만 가지고. 근데 컴퓨터가 계산을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분자들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어요. 빨간색은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서열을 줬더니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라는 걸 예측을 한 것이고, 녹색은 실험으로 실제로 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잘 맞힌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이제 자신감이 붙으니까 뭘 하냐면 자기들끼리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계산 구조 생물학을 사용을 해서 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다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문제를 딱 주죠. 이게 서열이야 라고 하고 서열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걔를 이제 구조를 다 예측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정답을 짜자잔 발표를 해가지고 가장 정답에 가깝게 된 사람한테 당신이 1등이에요 하고 이렇게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만 쳐주고 뭐 돈을 주진 않고요. 네, 어쨌든 이런 경진대회를 하는데요. 요걸 막상 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가 발전을 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있고요, 중간 난이도가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대회 때고요. 까만색이 2016년인데 그러니까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은 2016년까지 요 Y축의 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정답률이 높아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쉬운 문제들은 뭐 처음에도 잘 맞췄고 뭐 한 10% 정도 더 맞추게 됐지만 뭐 그렇게 크게 발전을 했다고 보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잘 맞추게 됐죠. 처음에는 25%를 맞추다가 50% 이상, 64% 이렇게까지 이제 맞추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 20% 정도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러다가 2020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들이 열심히 계산 구조생물학 모델들을 만들었는데 알파폴드라고 하는 놈이 튀어나와가지고는 갑자기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1등을 해버렸습니다. 알파폴드는 딥마인드라고 하는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에서 개발한 AI 기반의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제 2교시에 여러분이 AI 얘기를 들으실 텐데요. 이 AI를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정확도를 가지고 인간들이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AI를 활용을 해서 또 이제 생물리화학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물리화학을 요약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요새는 여기에 우리가 AI 알고리즘까지 같이 넣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 발표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물리화학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생물리화학이 이제 그 기존의 생명에 관한 거를 분자로 봐서 그걸 이제 물리적인 개념으로 모형화한다라고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AI 알고리즘이 이제 이러한 생물리화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계산구조 생물학의 특정 학문에서 이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AI가 이런 연구에서 어떻게 더 정확하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지금 AI 알고리즘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기엔 또 시간이 많이 쓰일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AI가 잘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그 데이터 가운데 숨어 있는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알파폴드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구조생물학에서
정답을 알고 있는 밝혀놓은 단백질 구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금 그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20만 개가 넘었어요. 그러면 걔들의 서열을 알고 구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얘한테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러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이 있다. 그럼 얘가 막 공부를 합니다. 이런 서열이면 이런 구조, 이런 서열이면 이런 구조. 그러니까 그 공부는 사실 어떤 얘가 알고리즘을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얘가 이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요새 이제 나온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AI 알고리즘을 쓰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가 그 패턴을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로 이제 전혀 모르는 서열을 딱 줘도 그거의 구조가 내가 학습한 거에 따르면 이런 패턴이 될 거야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 AI 알고리즘이 구조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인간들이 하던 방법은 이 구슬이랑 이 구슬이 뭐 친하고 이 구슬이랑 이 구슬은 멀고 이걸 다 일일이 넣어준 거라면 얘한테는 그냥 데이터 자체를 주는 거예요. 문제가 서열이 이거고 정답이 이거, 구조가 이거다라는 것을 쭉 세트를 주고 그걸 이제 공부를 하게 해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좀 괜찮을까요? 네 얼마나 개인적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혹시 학창 시절 성적이 어땠는지 아. 물어봐도 될까요? 어. 공부를 잘했죠. 네, 카이스트를 갔으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과학고등학교 출신이고요. 그 중학교 때까지 제가 아까 교육이 낙후된 지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과학고가 아니기 때문에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근데 좀 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전 싫어하긴 하지만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일찍 과학 전문화되어 있는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과학고에서는 그냥 중간 정도 되는 학생이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면 될까요? 네. 헤모글로빈이 네. 헤모글로빈에서 그 구슬의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의 배치가 바뀐다면 구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나 헤모글로빈 분자의 성질이 바뀌어서 서로 달라붙는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헤모글로빈 구슬의 배치가 바뀌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구조가 바뀌는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구슬의 배치가 바뀌는 경우. 네네네. 어떻게 하면 구슬이 다른 종류로 바뀔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제가 일부러 용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그게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변이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다른 글자로 바뀌게 되면 그게 만들어내는 단백질에서도 구슬의 종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게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다르게 쓴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예를 들면 구슬을 뭐 A, B, C, D, E의 순서로 넣어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복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변이가 그런 거죠. A, B, C, D, E가 아니라 A, B, C, D, F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슬이 잘못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이라는 것이 저런 걸 바꾸는 것이고, 뭐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X선을 많이 쬐면 안 된다. 혹은 자외선을 많이 쬐면 안 된다. 암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들이 그 유전 정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쬐게 되면. 그러면 변이가 일어나서 보신 것처럼 분자 자체의 성질을 바꿔놔요. 단백질 분자에. 일꾼 분자들이 이제 슬슬 맛이 가기 시작을 하면 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백질 분자들의 개념을 가지고서 왜 암이 UV를 자외선을 쬐면 암이 생기는가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물리화학에서 단백질 말고 또 다른 연구한 게 무엇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당연히 분자들에는 다 관심이 있어서요. 단백질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DNA, RNA 이런 애들입니다. 걔네들은 우리 몸의 유전 물질이죠. 그 유전 물질들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세포 안에 있는 분자들이라면 다 생물리화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지질, 그러니까 지방이죠.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또 역시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죠. 그리고 분자 하나만 연구한다기보다는 요새는 그 분자랑 다른 분자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요. 예를 들면 단백질이 DNA를 만나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마이클 샌델이 한 이 말을 인용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주는 인간 중심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크며 신의 뜻 역시 인간의 이해력을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에 따르면 우주는 너무 광대하고 큰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탐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되게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요. 뭐 저도 그러면
인용을 하나 해서 답을 하자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지요. 사실 호기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자연 현상이 설명이 되는가에 계속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생물리화학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인간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는 너무 넓고요. 생명 현상은 너무 복잡하고요. 사실 지구도 우리가 해저나 이런 데는 모르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아직 너무도 모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같은 이제 순수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을 열심히 연구를 하면 겸상적혈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뭐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1차적인 목표는 궁금하니까거든요. 왜 생명체는 이따위로 움직이는 걸까? 왜 생명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연구자가 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제가 생물리화학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과로 나온 것들을 병을 치료를 하거나 혹은 어떤 뭐 생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쓸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좋겠죠. 그래서 아예 막 너무 그 우리의 건강과는 상관이 없는 연구 주제보다는 그래도 좀 관련 있는 주제를 선택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첫 번째 추동력은 역시 호기심. 내가 왜 일어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미노산이 저희 세포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이미 아미노산을 가지고 저희가 인공적으로도 다른 구조로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 네. 되게 좋은 포인트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서열이 되면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서열을 처음부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아미노산들을 걔가 쫑쫑쫑쫑 합성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 한다면 그걸 가지고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분야가 지금 사실 생물리화학 하는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생명체 안에서 한 번도 이런 기능을 하는 분자가 발견된 적이 없는데 그런 분자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생물리화학을 전공하면 갈 수 있는 관련 직종이나 진로가 어.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사실 이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냥 뭐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이 돼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제약회사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분야다 보니까 생명체에 관련되어 있는 생명산업이라든지 제약회사 또 아니면 화장품 회사 이런 데도 결국은 이 피부의 트러블이나 이런 부분이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과학을 자연으로 설명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생물리화학적인 관점으로 분자가 생명에 관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물리학을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분자 같은 이 자연을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인간의 행동, 인간의 사회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약간 분자가 생명 영향을 미치고 그 생명이 다시 인간의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여태까지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사회를 좀 더 새로운 개념으로 그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자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세포들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그 세포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유기체의 움직임을 설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생물리학을 끝까지 밀고 간다면 예를 들어 뇌를 분자 수준에서부터 이해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뇌를 가지고 사람들이 행동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을 하고 그걸로 예를 들면 역사적인 일들이었든지 사회적인 현상들을 설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가 답인 것 같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그 단계에 도달하기엔 너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뇌는 생물리화학 관점에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을 아는데 얘들이 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만 이해를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뇌는 이제 뉴런들이 그 신경세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 그 네트워크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모든 것이 분자들의 움직임으로 환원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내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라든가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을 하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넣지 않고는 이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유의지가 완전히 분자들의 운동으로 설명이 된다면 아마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그냥 허상을 지금 느끼면서 사는 것인가?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생물리화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답인 것 같네요. 그 단백질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미노산이 배열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배열이 되는 걸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과학자들이 예측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배열을 예측할 때 이제 분자들이 실제로 결합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다 고려하고 이제 배열을 예측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까 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미노산 A라고 하는 애랑 아미노산 B라고 하는 애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는 우리가 분자 차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열에 뭐 A랑 B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 거리가 얼마가 될 거고 얘네 둘이 뭐 얼마만큼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각도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모든 물리적인 모델들을 넣어서 모형들을 넣어서 식으로 넣어가지고 컴퓨터 보고 풀라고 하는 거죠. 그 식을. 그랬을 때 가장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이냐 요걸 찾는 방식이 전통적으로 AI가 나오기 전까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계산 구조 생물학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답을 드리려고 한다는 게 어떤 수준인지까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상호작용에 들어가는 수학적인 상호작용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죠. 네. 유전자 가위라고 유전자를 네. 변형시켜서 새롭게 형질을 만들어내는 음흠. 게 있다고 들었었는데 네. 혹시 그 강연 도중에 네. 자외선을 많이 쬐면은 유전자가 변형된다 네. 하셨는데 네. 그 원리가 여기 사용되는지가 궁금하고 네. 만약에 사용된다면 저희가 발전한 기술이 지금 그 자외선을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자외선이나 엑스레이로 인한 유전자 변형은 랜덤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를 조절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냥 쬐어줬을 때 설계도 어딘가가 삐끗하게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오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데 쓸 수는 없고요. 요새 얘기하는 유전자 가위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미생물들이 박테리아라고 하는 미생물들이 얘들은 세포 하나란 말이에요. 단세포 생물이에요. 이 단세포 생물들이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놈들이 있을 때 그 놈들을 막는 나름의 면역 시스템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면 몸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B세포, T세포 이런 애들이 있는데 세포 차원에서의 면역이 있을 수 없는 그냥 단세포 생물이지만 얘들도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 걔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느냐 하면 바이러스가 얘를 감염을 시켰을 때 그 바이러스의 특정한 DNA 유전자 부분을 얘가 잘라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비슷한 놈이 들어오면 이거는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애가 아니야 죽여 해가지고 걔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박테리아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발견을 했고 이건 근데 얘가 정확히 그 바이러스의 여기를 자르거든요. 원하는 데를 잘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만 응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를 가서 자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른 걸 붙여넣기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것이 요새 크리스퍼카스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 시작은 박테리아의 면역 시스템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 이건 문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문학이요? 네. 아니 일단 저희는 초신성 폭발로 인해 온 분자로 이루어진 네. 어찌 보면은 별의 잔해에서 온 사람들이죠. 네, 조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의 조각이신 교수님께서 네. 별의 조각인 학생들인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마지막 질문은 되게 적절한 네. 질문인데요. 네,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으니 네, 여러분은 우주의 조각을 품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되게
작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되게 성공 가도를 달려온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그 성적 학생 때 성적을 물어본 그 친구도 있었는데 사실 중학교 때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네, 전교 1등을 한 적도 있었고요. 잘했고 이제 과학고를 갔고 카이스트를 갔고 하버드를 갔으니까 와, 저 사람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인생에서 쓴맛이라고 맛보진 않았을 것 같아. 아닙니다. 저도 쓴맛 다 맛봤고 때로는 저는 초반에 카이스트 들어왔을 때 약간 전산 오류를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난 너무 멍청하고 날 잘못 뽑은 것 같아 학교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작아질 때가 있고 내가 좀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을 때가 있고 특히 이제 학생 때는 성적이라는 걸로 모든 것이 많이 결정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이 있으실 텐데 별의 조각인 여러분들 그런 걸로 여러분의 소중함이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정진해 나간다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도 다 실패해봤고 이렇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의 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